안녕하세요. 저는 컴플론터에서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 그리고 코리아 SE 팀 리더로 일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메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시를 구현하는 동안 직면하는 과제와 절충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업 내에서 데이터 메시를 구축하기 위한 최상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메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데이터 메시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었던 분석 데이터들을 탈중앙화하여 관리를 하는 아키텍처 패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MSA 개념을 데이터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메시는 실제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원칙들의 집합인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잘 구현된 데이터 메시를 사용하면 기술 및 비즈니스 조직 측면에서 데이터 아키텍처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데이터 메시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데이터 마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마이크로 서비스, 이벤트 스트리밍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터 메시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4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는 특정 도메인이 소유합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각각 특정 비즈니스 기능을 소유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당연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그것을 게시하는 각 팀에 의해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각 팀이 데이터를 제품으로 생각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데이터는 누구나 회사 내 어디서나 셀프 서비스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한 예로 미국에 대한 판매 예측 보고서를 생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분 안에 해당 보고서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든 통제하에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아키텍처가 완벽할 수는 없으며 또한 데이터 아키텍처가 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진화하고 성장하죠. 거버넌스를 통해 데이터 메시의 데이터를 신뢰하고 보다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데이터 메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메시 개념에는 조직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데이터 메시를 노드 및 연결을 통해 비즈니스에 대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네트워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의 노드는 데이터 제품이라 불립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지만 지금은 노드가 마이크로 서비스 혹은 데이터베이스 혹은 애플리케이션 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드의 기능은 메시 내에서 선별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관련이 있는 노드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벤토리와 같은 도메인으로 그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노드에서 노드로 필요에 따라 혹은 도메인에서 도메인으로 데이터는 흐르게 됩니다. 데이터 메시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데이터 메시와 그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도메인 중심의 탈중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의 목적은 데이터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데이터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로컬 오토노미, 즉 지방자치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앙집중식 접근 방식은 소규모의 신생기업에서는 잘 작동할 수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에 대한 이 첫 번째 패턴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티 패턴, 즉 좋지 않은 패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 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회사 전체에 매우 다양한 수준의 품질로 많은 데이터 소스들이 분산되어 있고, 이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모으는 것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반적인 구현 방식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세트들을 중앙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져오는 많은 ETL 작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팀은 이 데이터가 시작된 도메인 팀보다 확실히 데이터 세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문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이러한 소스 시스템이 애초에 데이터 공유를 염두에 두고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팀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안티 패턴인 중앙 집중식 접근 방식과 다르게 오른쪽 그림으로 표현된 데이터 메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메시에서는 데이터 자산의 소유권은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로컬 팀에 부여됩니다. 이 분산형 접근 방식에는 메시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는 다양한 참여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의 소유자와 좋은 데이터 관리자에 대한 책임이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 정보들은 다른 조직들에도 잘 알려져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중앙팀이 아니라 데이터가 시작된 조직의 일부, 즉 데이터의 도메인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접근 방식을 탈중앙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메시라는 책을 저술한 자막은 수집하는 대신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라고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메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데이터 메시는 데이터의 연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데이터의 소스 측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마스터, 즉 숙달할 수 있는 장점과 필요한 데이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앨리스가 맨 위에 있는 오더 서비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단의 인벤토리에는 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는 앨리스로부터 잘못된 오더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의 첫 번째 옵션은 해당 데이터를 로컬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로컬에서만 직접 수정한다고 먼저 한번 가정을 해보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 데이터만 수정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적용한 로컬 수정 사항이 인벤토리 제품과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 저기 위에 있는 앨리스가 문제를 소스 측에서, 즉 오더 서비스에서 수정하기로 결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앨리스가 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을 위해서 소스 측에서 조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접근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직의 모든 사람이 이 변화의 혜택을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와 앨리스가 신속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앨리스는 이러한 변경을 신속하게 수행해서 자신의 데이터가 메시 내에서 항상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구성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접근 방식은 데이터가 조직 전체에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분기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원칙인 도메인 기반 탈중앙화에 대한 주요 권장사항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는 표준 언어와 명명법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사용자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만약 비즈니스 사용자가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수 없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시작된 공유 어휘의 개념은 데이터 메시에서는 공유 서술로 확장되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직원들이 함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벤트 스트림은 비즈니스 사용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공유 소스를 생성해야만 하며 이 공유 소스를 통해서 메시를 통한 다양한 스트림들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데이터 메시의 두 번째 원칙은 데이터를 인류 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이 데이터 메시의 4가지 원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은 프로덕트 띵킹, 즉 제품에 대한 생각에 대한 원칙입니다. 도메인의 공유 데이터는 진정한 제품으로 관리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제품을 올바른 방식으로 제공하여 다른 팀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팀을 데이터의 내부 고객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품에 대한 생각은 이전 섹션에서 다뤘던 제1원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 우월주의를 방지하는 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를 추구하면서 도메인의 로컬 자치권을 부여하면 원천 도메인이 자체적으로만 신경을 쓰는 경우에 더 많은 데이터 사일로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제품을 데이터 세계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표현된 그림 중에서 육각형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데이터 제품입니다. 데이터 제품은 특정 도메인 내에 위치한 데이터 메시의 노드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제품의 역할은 메시 내에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은 만료 예정인 항목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데이터 제품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제품은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기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캡슐화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외부 세계와 공유하려는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 해당 데이터를 생성, 조작, 공유하는 코드.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코드를 작동시키기 위한 인프라. 이 세 가지를 캡슐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데이터 메시의 큰 그림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메시의 데이터 제품 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공유될까요? 즉, 네트워크의 노드 간의 링크와 연결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메시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이러한 데이터의 상호 연결은 카프카를 이용한 이벤트 스트리밍이 매우 자연스럽게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카프카의 스트림을 통해 서로 다른 데이터 제품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 제품은 다른 데이터 제품의 고품질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카프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데이터 메시의 이 아이디어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처리되고 분석되고 작용하는 이벤트 스트리밍의 아이디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 메시가 물리적인 뷰가 아니라 논리적인 뷰라는 것입니다. 이벤트 스트리밍은 포인트 투 포인트 아키텍처가 아닙니다. 대신 확장성이 뛰어나고 내계람성이 있으며 영구적인 방식으로 데이터 프로듀서와 데이터 컨슈머를 분리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제품은 다른 데이터 제품과 간접적으로만 통신하고 이 간접 계층은 바로 카프카의 이벤트 스트림이 되는 것이죠. 이 아키텍처는 펍섭 아키텍처라고도 하고 한 번 퍼블리시, 즉 라이트한 데이터를 많은 곳에서 서브스크라이브, 즉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제품이 데이터 메시에 참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모든 작업은 공개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퍼블리시, 라이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 제품들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서로 서브스크라이브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간단히 복습하면서 이벤트 스트림의 주요 속성과 데이터 메시를 구축하는데 왜 카프카가 적합한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림은 실시간이므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는 즉시 메시 전체의 데이터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은 안전하게 저장되고 리플레이, 즉 재생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설정으로 실시간 및 과거 데이터를 모두 캡처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장된 스트림 데이터는 이뮤터블, 즉 불변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목적에 유용한 훌륭한 레코드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데이터 제품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카프카의 스트림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데이터 메시에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강력한 장점으로는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는 즉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다는 것에 있죠. 두 번째 옵션은 Request Response API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파일 내보내기와 같이 요청이 필요할 때 데이터의 스냅샷을 API를 통해서 요청하고 가져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옵션은 전통적인 배치 ETL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스냅샷으로 배치 형태의 임포트, 익스포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러한 스냅샷을 가져오고 내보내는 고정된 주기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배치 ETL 방식은 느리다는 단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데이터 메시로 온보딩하기 위해서 카프카는 커넥터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커넥터를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개발된 커넥터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실시간으로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메시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카프카 커넥터를 즉시 활용해서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데이터 메시로 온보딩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가 이미 200여 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직접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데이터 메시를 처음 적용할 때 쉽게 데이터를 움직이게 설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제품의 일부 데이터가 온보딩돼서 유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 제품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데이터 메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데이터 제품을 담당하는 팀을 제외하고 데이터 메시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도메인에서 제공하는 공유하는 퍼블릭 데이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 공개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방식은 주소 지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우수한 품질들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이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로컬 팀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흥미로운 기술 중에서 이벤트 스트리밍은 데이터 제품의 내부를 구현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당연히 스트리밍 데이터베이스인 캐시콜DB 및 카프카 스트림즈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데이터 제품 내에서 입력되거나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와 혹은 데이터 메시 내에서 외부 세계와 공유되고 나가는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제품 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카프카 커넥트를 통해서 이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 업스트림 데이터 제품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My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공급하여 최신의 비즈니스 정보로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품 내부의 모든 기존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 평소와 같이 계속 최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객 프로필 업데이트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모든 변경사항을 CC로 캡처해서 커넥터로 올린 다음에 데이터 메시의 외부 세계와 이벤트 스트림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죠. 데이터 메시 내에서 데이터 제품의 스트림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 주요 고려사항은 스키마를 사용하는 것과
버전 관리를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트림을 게시할 때 적절한 호환성 정책이 있는 스키마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스트림에 새로운 데이터 필드를 추가할 때 그림과 같이요. 해당 스트림의 기존 컨슈머를 변경하지 않고도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트림의 스키마의 주요 변경사항을 도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버전이 지정된 스트림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품이 정의되면 검색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예를 든다면 결제 정보가 필요하거나 고객 식별자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데이터 메시에서 스키마 레지스트리는 이 모든 데이터를 검색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컴플런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 추가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토픽, 스키마, 그리고 개별 데이터 필드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엔티티의 중요한 정보를 기반으로 태그를 지정한 다음에 해당 태그를 기반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특정 필드가 개인 식별 정보인 경우, 예를 들어 이 데이터는 민감하다라는 등의 태그를 지정하고 그 키워드 태그를 기반으로 나중에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기 위해 몇 가지 권장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제품으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이 두 번째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권장사항 중 그 첫 번째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더 어렵긴 하지만 잘 활용하면 전체 조직에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 때문에 스키마를 데이터 계약으로 사용해야만 하며 스키마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제품이 스키마에 호환되지 않는 변경을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듀얼 스키마 업그레이드 윈도우 같은 패턴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장사항은 항상 중개자보다 데이터의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게임과 같이 소스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데이터의 품질이 점점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벤트 스트리밍을 사용하면 각 데이터의 소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쉽게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우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권장사항은 오류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의 소스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앨리스와 조의 예를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로컬에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변경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일부 데이터 소스는 1급 데이터 제품으로 데이터 메시에 온보딩하기 어렵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일부는 조직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일부는 기술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치 기반 소스는 종종 이벤트 수준의 데이터를 손실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CDC, 체인지 데이터 캡처 혹은 아웃박스 패턴 등과 함께 이벤트 스트리밍을 같이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소스를 데이터 메시에 통합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인 셀프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어디서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 업무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시간 내에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만나봤을 법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규모 금융기관에 새로운 무역감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었고 13개의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이 회사는 메시징 시스템을 기존에 갖추고 있어서 소스에서 이벤트를 게시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이벤트를 게시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실시간 이벤트 스트림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과거 데이터도 얻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벤트 스트림과 함께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는 전체 과거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많죠. 이러한 시스템 중 일부에는 역으로 데이터를 채워주는 요청을 제출하고 과거 데이터를 다시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에는 이런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스냅샷을 손으로 만들어서 맞추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은 실제로 매우 번거롭고 설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실시간 데이터와 역으로 채워진 데이터가 서로 다른 스키마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 맞추는 정합성 같은 것들 부분에서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회사의 사례에서는 팀이 13개의 데이터 소스를 가져오는데 모두 약 9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사례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작동하는 데이터 메시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이것이 몇 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원칙은 정확하게 이것을 다루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메시의 핵심은 데이터 도메인이 자체 데이터 제품을 쉽게 빌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각 팀이 데이터 프로덕트를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제품의 수명 주기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상화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굉장히 쉽게 말입니다. 셀프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원칙은 도메인 자율성을 가능하도록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실시간 및 과거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면서 해당 데이터를 회사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메시를 위한 셀프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람다 아키텍처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실시간 및 과거 정보에 대해서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데이터는 카프카를 통해 제공하고 과거 데이터는 종종 API에 의해 트리거링되는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 이 모두에 카프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파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카프카는 메시의 각 데이터 제품에 의해 생성된 이벤트의 일종의 골든 카피인 과거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두 접근 방식 모두 유효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람다 아키텍처는 과거 스냅샷 데이터와 실시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 두 가지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고 이벤트 스트림과 달리 스냅샷은 데이터 분할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카파 아키텍처는 운영 복잡성이 존재하고 일반 스트림의 불변성의 단점이 있고 스토리지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카파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셀프 서비스 데이터를 구현할 때 메시는 아키텍처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경계 컨텍스트 내에서 Materialized View를 생성하기 위한 일종의 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 명명법에서는 이것을 Destination Data Port라고 부릅니다. 여기 데스티네이션 데이터 포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이벤트를 가져오기 위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캐시콜 DB를 사용해서 머테리얼라이즈 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서 캐시콜 DB 인스턴스에 직접 쿼리하는 방식입니다. 캐시콜 DB 활용 방식의 주요 이점은 모든 것이 메시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컴플런트 클라우드가 데이터 메시인 경우에는 이 컴플런트 클라우드 안에 있는 풀리 매니지드 되는 캐시콜 DB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캐시콜 DB에 직접 풀 쿼리를 사용을 해서 컴플런트 클라우드에 직접 쿼리만 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치 카프카를 글로벌 데이터 메시를 구현을 하면 메시는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물리적인 클러스터로 구성된 하나의 논리적인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러 메이커나 리플리케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아파치 카프카에서 글로벌 데이터 메시를 만들거나 혹은 컴포넌트 클러스터 링킹을 사용을 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프카와 카프카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러 메이커 리플리케이터 혹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클러스터 링킹 같은 것들은 카프카 간의 데이터를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클러스터 링킹의 경우는 카프카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페더레이티드 클러스터인 글로벌 데이터 메시에 훨씬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메시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인 데이터에 대한 페더레이티드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탈중앙화에 대한 첫 번째 원칙과 마찬가지로 이 원칙은 주로 조직적 관심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메시 내의 이러한 모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팀과 데이터 제품이 실제로 함께 동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의 내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실제로 서로 맞물리도록 하여 조직 전체에서 공유하는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 네트워크 효과를 생성하고자 한다는 데 있죠. 주로 이 작업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은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 메시에 적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의 경우에는 탈중앙화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 탈중앙화와 중앙집중화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요. 실제로 실행한 방식은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은 동일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 속성이 여러 도메인에서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재고, 주문, 배송과 같은 다양한 도메인의 고객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상호 연관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웨비나에서는 그러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데이터 계약, 스키마 및 스키마 리지스트리가 데이터 메시 전체에서 이러한 표준을 구현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예는 데이터 제품이 오류를 감지하고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로그, 데이터 프로파일링 및 데이터 리니지와 같은 일반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메시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트림은 이벤트 시퀀스에서 라이브 및 과거 데이터를 캡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인과관계가 훨씬 더 쉽게 식별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전 슬라이드에서 논의한 것처럼 서로 다른 도메인의 스트림을 결합하고 서로 상호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한 스트림을 사용하면 과거 데이터를 재생하고 재처리하여 이러한 오류를 복구하고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에서 우리는 데이터 메시 내에 많은 데이터 스트림이 있음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은 시스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에 걸쳐 있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 리니지, 즉 데이터 계보를 추적하기 위해서 전체 메시를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를 포함해야만 데이터를 쉽게 따라갈 수 있죠. 컴포넌트 클라우드에서는 이벤트 스트리밍의 원본에서 중간 및 최종 대상까지 이동 중인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추가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권장사항은 바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실용적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거버넌스 시스템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좋으면 되는데요. 다루지 않았거나 최근에 변경된 데이터 아키텍처의 부분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실제로 기술보다 프로세스에 훨씬 더 가깝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 웨비나에서는 탈중앙화와 중앙화에 대해서 꽤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버넌스는 중앙 집중식 방식이죠. 따라서 모든 것을 표준화하고 싶지만 중앙 집중식 데이터 모델의 단점은 결국 변경하기에 상당히 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GitHub와 같은 프로세스와 도구를 사용해서 효율적이고 빠르게 서로 다른 데이터 제품을 만드는 팀들이 협업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조직 내에서 데이터 메시를 구현할 때 거치는 일반적인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데이터 메시에는 4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예를 들어 3번째 원칙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첫 번째 원칙을 건너뛸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4번째 원칙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3번째 원칙은 실제로 거쳐야 하는 시간성 과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메시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입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사용 사례에서 작게 시작해서 거기에서 반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여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영진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메시는 확실히 가치가 있는 개념이지만 성배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메시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권장사항들을 잠깐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조직의 모든 주요 데이터 세트에 대한 소유자를 지명하고 소유권 정보를 광범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카프카에 저장하면 요청 시에 데이터 제품에서 다시 게시될 수 있는, 리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소유자는 메시의 스키마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권장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벤트 스트림에 대한 액세스는 중앙 기관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중앙 제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여러 개 많은 팀들이 이벤트 스트림에 대한 검색 및 등록, 관심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 검색, 그리고 이벤트 스트림에 대한 미리 보기나 액세스를 요청하거나 혹은 데이터 전체에 대한 계보를 보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데이터 메시와 카프카 전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저희 developer.component.io 웹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개발자, 운영자, 그리고 아키텍트를 위한 풍부한 학습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유료로 제공되던 카프카 및 이벤트 스트리밍을 위한 학습 과정이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십 가지 디자인 패턴 등을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학습 과정은 여러분들이 카프카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카프카나 이벤트 스트리밍 등 기초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지금 추천드리는 무료 강의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메시나 이벤트 소싱이나 카프카 101 같은 이런 기초적인 교육 자료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 메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